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일본 내 반발은 물론이고 관련국들도 엇갈린 반응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 정부도 오염수 방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일본에 도착해 오염수 방류 점검 작업에 착수했는데 오늘은 일본 환경성이 원전 주변 바닷물을 퍼내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본 현지에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환경성은 방류 다음 날 원전 반경 40km 안에 있는 바닷물을 퍼내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1개 지점 모두에서 측정 하한치를 밑돌아 인간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쿄전력이 3km, 일본 수산청이 5km 이내에서 표본을 채취해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환경성이 나서서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알린 겁니다. すべてその皆さんが思っている安全というものにつながるかといえばちょっと大きなハテナが出てきます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우리 측 전문가 3명도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후쿠시마 IAEA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앞서 사무소 파견은 2주에 한 번씩으로 합의됐는데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IAEA와 협의해 정해질 전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IAEA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저희가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전달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언론은 방류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49%가 방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부의 설명이 충분했느냐는 물음엔 불충분하다는 답변이 60%로 충분하다는 응답을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4명은 오늘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과 시민단체가 주도한 집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는 치명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의 감정을 자극한 방일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민주당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4명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린 오염수 반대 집회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일본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범죄 행위라며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의 민폐 국가, 불량 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반대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일쇼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다시 보여주기식 방일쇼로 행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는 않을런지 걱정부터 앞서니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구내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만든 메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되는 의원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롯한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철근 누락 붕괴 사고에 국민들은 어이가 없었고 아파트 관련 주민들은 불안했습니다. 정부가 붕괴 사고를 초래한 GS건설에 대해 고강도 처분을 내놨습니다.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사고 책임 주체 위법 행위에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처분 발표에 앞서 책임 주체에 대해 무관용 처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공업체인 GS건설에 대해서는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됩니다.
부실 시공에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합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등 절차를 거쳐 3개월에서 5개월 뒤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이,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등록 취소 등이 각각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의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시공 과정의 다진 불량으로 내벽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축 구조물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겠죠. 국토부는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1개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 정부가 조속한 주거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번 처분이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기존에 진행되는 공사를 빼고는 신규 입찰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됩니다. 이 돈이 돌아야 하는 건설사로서는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GS건설을 상대로 한 시공사 교체 요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파장을 이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업정지가 10개월로 정해지면 GS건설은 신규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과 공사 중인 곳은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영업상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연초만 해도 최상위를 달리던 아파트 브랜드 평판은 지난달 2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영업 정지까지 받게 됐기 때문에 GS건설이 공사 중이거나 착공을 앞둔 단지들이 시공사 교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학동 참사를 내 영업 정지를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도 전국 곳곳에서 퇴출 요구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존 사업도 중단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심각한 사업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탓에 GS건설의 강경한 대응도 예상됩니다. GS건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다라며 향후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도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를 법원에 요청해 시간을 벌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2시간 반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특공대까지 투입된 끝에 붙잡혔는데 현장에서는 흉기 8개가 발견됐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주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30대 A씨입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상의를 벗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분들 오시니까 자기 이쪽에다가 이렇게 대더라고요. A씨는 저녁 7시 25분부터 10시 5분까지 2시간 반 넘게 흉기 난동을 벌였고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잡았나 보다. 잡았어? 잡았나 보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 8점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현장입니다. 2시간 반 넘게 경찰과 대치를 벌이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직접 저희 동네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너무 불안하고. 솔직히 사람 많은데 다니기가 겁나요. A씨는 경찰에서 최근 가족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면서 자해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는데 흉기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할 때 식당에서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현재 약은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지하철 열차에서 내리던 5살 남자아이가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비명을 들은 주변 승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몸을 날려서 도왔는데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쯤입니다. 엄마와 함께 열차에서 내리던 남자아이가 발을 헛디딘 겁니다. 5살 남자아이는 이곳에서 하차를 하려다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 틈에 몸이 빠졌습니다. 아이는 20cm 틈에 가슴과 어깨 부위가 낀 상황. 엄마의 비명을 들은 승객들은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은 채 승강장 틈새에 끼어있던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구조에 걸린 시간은 20초 남짓.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애가 빠졌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좀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막 애를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되게 놀라셨을 것 같고. 충무로역 측은 상황이 수습된 것을 확인하고 5분 만에 지하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학교 폭력은 같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다 보니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달부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조치 방안이 조금 더 강화됩니다. 문제가 생긴 두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3일에서 최대 일주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면 다른 징계가 남아 있더라도 먼저 전학을 간 뒤에 옮긴 학교에서 징계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중학생 A군은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과거 자신이 괴롭힌 사실을 A군이 학교에 말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군의 부모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폭 종합대책 중 분리 조치 내용을 다음 달부터 우선 시행할 방침입니다.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를 함께 받은 경우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학교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불복을 하는 절차와 상관없이 무조건 행정적인 조치는 신속하게 이행을 한다. 학폭 신고가 접수된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기간도 사흘에서 일주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분리 기간이 휴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동안 금요일에 분리되면 실질적으로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쏘았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아예 공간까지 분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부딪히니까 학생들이 계속 두려워하더라고요. 또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려 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광주시가 중국 귀화 작곡가인 정율성의 기념공원을 만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죠. 오늘 광주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광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기념거리나 음악제 같은 정율성 기념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율성 마케팅이 있었는데 명분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장현 전 시장 때인 2014년 광주시가 만든 중국과 친해지기란 제목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정율성 브랜드를 활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율성 사적지 정비 사업으로 3억 원, 정율성 한중 음악제 비용으로 15억 원의 사업비도 책정돼 있습니다. 시 예산이긴 할 건데 중국에서 음악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 중국 공연 가고 막 이런 게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거. 정율성 기념 사업에 반대하는 전국 학생 수호연합과 호남 대한포럼은 광주 정율성로에서 집회를 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국가 정체성도 버려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독재와 학살을 부역하고 전쟁 범죄에 가담한 정울리청을 우리 광주의 상징 자산으로 만들려는 수치스러운. 그러면서 정율성을 기리는 공원과 음악회, 거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찬반 논쟁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율성이 대한민국의 적으로 살았던 삶이 분명하다고 비판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진한 인형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에선 이번 논란이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당시 다선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발표한 뒤 진실 공방이 점차 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오늘 또 입장문을 내고 특혜는 없었다며 이복형 금감원장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금감원 역시 환매 자체가 특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1인 시위를 했던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오늘 다시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혜 운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가입했던 펀드의 자금 80~90%가 국내 주식에 투자돼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끌어와 환매금이 마련된 것이란 펀드사의 이른바 돌려막기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위법도 하지 않았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특히 김상희의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이 가입한 펀드는 부실한 자산이 포함돼 대량 환매 신청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환매가 이루어진 자체가 비정상적인 특혜라는 겁니다. 라임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던 김 의원은 18%를 손해봤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투자자 4,400여 명은 투자금 100%를 날렸습니다. 금감원은 또 다른 펀드 자금에서 환매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펀드사의 돌려막기 의혹 등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V조선 박주호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로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3년 7개월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북한 주민들의 귀국 행렬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이를 계기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공기가 그려진 고려항공 여객기가 베이징 공항에 서 있습니다. 공항 내부는 평양행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했습니다. 국가 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국경 봉쇄를 완화해왔던 북한의 이번 조치로 해외에 장기간 머물던 유학생과 외교관, 노동자들이 대거 귀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북한은 북한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해 외국인의 북한 관광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국경 개방으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지난 3년 동안 중국에서 적발된 탈북자는 2,6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한 탈북민들,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들도 이번에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중국과의 밀무역이 부활돼 북한 장마당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한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용병기업 수장 프리고진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번에도 푸틴의 암살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 프리고진 이전에도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던 정적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의문사한 사례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섬뜩한 최후를 맞은 푸틴의 정적들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2020년 8월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 한 남성이 비명을 지릅니다.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복통을 호소하다 쓰러졌습니다. Он выпил только черный чай в аэропорту, в кафе в аэропорту. И мы предполагаем, что его отравили, и очевидно это произошло именно через чай. 나발리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를 치료한 의사들이 돌연사하거나 자취를 감췄습니다.
К сожалению, опять же, наш режим продолж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старыми советскими способами КГБ, когда противники устраняются, когда никто не знает. 그보다 5년 전 크렘린궁 인근 다리 위. 나란히 걸어가는 연인 뒤로 제설차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승용차에 황급히 올라타고 다리 위에는 4발의 총탄을 맞은 야권 정치인 보리스 넴초프의 싸늘한 시신만 남았습니다. Путин уже давно путает сво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ля него это все его. 푸틴 대통령의 치부를 건드렸다 의문사한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기사를 쓴 언론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격을 당했고 2006년에는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 리트비넨코가 일명 방사능 홍차를 마시고 숨졌습니다. 석연치 않은 죽음 뒤에는 매번 푸틴 배후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지만 그때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의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в медицинском заключении британских врачей нет указаний на то, что это насильственная смерть. 그리고 또 한 명이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Среди пассажиров частного самолета, который разбился в Твер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чится фамилия Евгения Пригожина. 무장반란 2달 뒤 공포영화처럼 일어난 비행기 추락사. 21세기 러시아에는 반대하면 처형된다는 과거 스탈린의 그림자가 여전히 어른거리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은 하와이 마우이 섬에 또 불이나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FBI는 실종자 명단을 공개하며 주민들 소재 파악에 나섰는데 아직도 최소 200명 이상이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경보음이 울립니다. 급하게 출동한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 또 불이나 한때 긴급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Another fire in Kaanapali. Finally hearing the sirens going off this time. 국지적인 불이어서 금방 진화됐지만 지난 8일 최악의 산불을 일으킨 지역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화재가 난 것이어서 안 그래도 힘든 주민들은 그만큼 더 놀랐습니다. 산불이 마우이 지역을 초토화시킨 지 19일째. 집계된 사망자만 115명에 이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388명의 실종자 명단을 공개한 뒤 하루 만에 100여 명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 don't want to lose sight of the fact that we still have hundreds of other names where we still need more information. 화재로 불탄 건물만 2천여 채. 피해액은 우리 돈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그런데도 더위는 물러갈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폐장을 앞둔 해수욕장과 도심 물놀이장에는 여름의 끝자락에 추억을 남기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막바지 피서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서핑보드를 손에 든 사람들이 일렁이는 파도에 그대로 몸을 맡깁니다. 파도를 따라 흔들리는 서핑보드에 집중하다 보면 더위는 금세 잊힙니다. 확실히 이제 업무 스트레스 그런 거 해소도 되고 한번 물에 딱 빠졌다 들어가면 이제 싹 더위는 날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곧 폐장을 앞둔 부산 지역 해수욕장엔 막바지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도 잠시. 아이들은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모래성을 쌓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내일이 개학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래도 아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도심 물놀이장에도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폐장을 앞두고 갖는 뒤늦은 피서지만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이 물놀이 자체가 가족들이 오기에는 가장 솔직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운영한다 그래서 저는 휴가를 못 갔기 때문에.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1도, 부산이 30.6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며 경기 북부 등 일부 지역은 100mm 이상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올 여름 날씨를 복귀해보면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왔죠.
이러한 이상 기온과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흰개미가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특성이 목재를 갉아먹는다는 건데요. 문화재 훼손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위협합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색 개미들이 왕성하게 나무를 갉아먹습니다. 흰개미 트랩 설치하면 잘 들어가요. 목재 속 섬유질을 주먹이로 하는 흰개미입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번식력이 강해지는데 땅속에 살다 보이지 않게 목재 안으로까지 파고들어 건물을 훼손시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안동 병산서원에서도 목재 기둥을 갉아먹은 흰개미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흰개미가 사실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라든가 이런 목재 가옥이나 이런 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흰개미의 활동 기간은 점차 늘고 있는 상황. 국보인 부석사 무량수전을 포함해 목재 문화재 가운데 20% 정도가 흰개미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 흰개미가 처음 발견되는 등 최근엔 주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구나 침대라든지 이런 나무로 된 이런 데 이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피해 정도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느낄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흰개미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방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세 자릿수 이상 대규모 채용이 사라졌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대기업들의 하반기 공개 채용은 꼭 붙잡고 싶은 기회입니다. 아무래도 최대한 공백기가 짧으면 좋죠. 그래서 좀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내달부터 삼성, 현대, LG, SK 등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채용을 하겠다고 밝힌 기업 수는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채용 규모도 줄면서 올해 세 자릿수 이상 채용을 계획한 대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평균 채용 인원은 12.7명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34% 줄었습니다.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더딘 경기 회복에 채용 시장도 함께 얼어붙은 겁니다.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가 좀 힘든 상황인지라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도 내년까지는 큰 폭의 개선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에 당분간 대규모 채용보다는 소규모 상시 채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꼽히죠. 중국 1위의 부동산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고 수출과 내수도 불안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문제가 된 이 부동산 개발 회사 비구이 위안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비구이 위안은 총 자산만 300조 원에 달하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회사채 이자 300억 원을 내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일단 30일 유예 기간을 가지긴 했지만 앞으로 1년 내에 갚아야 할 부채만 17조 원 규모여서 부도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헝다 사태 때도 한번 출렁였었는데 그 여파가 많이 번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헝다의 프로젝트 규모가 서너 배 큰 게 비구이 위안입니다. 직원 수만 해도 7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 GDP의 4분의 1은 부동산에서 나올 정도인데요. 공급 과잉이나 줄어드는 인구, 수요 감소 등을 비춰볼 때 부동산 침체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를 했던 금융회사나 철강, 시멘트, 목재 회사로도 불씨가 번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 이후에 2010년대 초에는 10%대 고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를 밑돌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예 중국의 40년 경제 호황은 끝났다라고까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4%라는 성장률도 그렇게 낮은 수치만은 아닌데 워낙에 그간 초고속 성장을 한 만큼 이 상황이 상대적으로는 크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 중국 부동산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4천억 원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 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이 크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직접 우리 금융시장,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채권이나 주식 등을 합치면 투자액이 84조 원 규모여서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흔히 중학개미라고 하죠. 이미 중국 펀드 등에선 탈출 행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지난 한 달 동안 4천억 원이나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금융위기가 번질 경우 자본이 묶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출 행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정부도 중국의 침체가 길어질 경우 우리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2%로 낮췄는데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 불안,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차이나 리스크의 우리 경제 성장률도 0.1%포인트 낮췄는데 이 이상의 여파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5번째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법방해 의혹을 받는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도 줄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5번째 소환을 통보하면서 사법방해 의혹에 휩싸인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도 줄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대응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공문을 빼내려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천준호 의원에 대해 각각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두 의원은 모두 지금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 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언제든 입건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9월 중으로 백현동과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계파마다 다른 권위 해석입니다. 네, 이 권위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물러나서 자리가 비게 되는 건데 근데 계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먼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5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일단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돼야 하고요. 또 이후에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달라질 텐데요. 현재로선 가정의 상황이지만 이미 당내에선 계파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뭐 가정적이지만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다면 그건 대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당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당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당원 25조에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당대표 거리 시 2개월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당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이때까지는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다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당대표가 구속됐을 때 이게 거리로 볼까 아닐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거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당원 당규상에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비명계는 당연히 거리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원에 따라서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표 업무를 맡아서 향후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이 정치 탄압인 만큼 달리 해석해야 한다 이런 기류가 강합니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옥중 공천을 할 거란 의심을 비명계가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나는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게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진심 어린 생각 아닐까 싶어요. 지난해였죠.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걸 사고로 볼 거냐 거리로 볼 거냐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당대표 구속 상황이 온다면 당원 해석을 둘러싼 개파 간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친명 비명계 의원들 간의 주장 역시 향후 벌어질 당원 해석 전쟁의 전초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개파마다 다른 거리 해석의 느낌표는 내 거리가 두려워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개파 갈등은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에 따라서 이 다른 한쪽은 이른바 공천 학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리가 비워진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 거리라는 단어 뜻 하나를 놓고도 서로 달리 해석하는 이면에는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국방부 장관이 거부한 의경 부활입니다. 예. 지난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의무 경찰제 재도입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먼저 이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치안 업무 강화를 위해서 경찰 조직을 재편하는 한편 의경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 나온 국방부 장관은 의경 재도입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은 장관은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백지화하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근데 맞습니까? 일단 대통령실과 총리실 모두 이 백지화 지시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경찰 조직 재편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가 우선이고 그 뒤에 필요하면 의경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경 재도입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러면은 총리실에서 입장을 바꾸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총리실은 이 총리의 발언 자체가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겠다였던 만큼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수요일 공개한 흉악범죄 대응책이 4가지였는데요. 이 의경 부활이 첫 번째 방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청장이 구체적인 채용 인원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는 조만간 부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읽혀졌습니다. 7,500에서 8,000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경찰청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경찰이 더 적극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이 경찰에서는 수사 부문의 인력을 좀 집중시켜 왔는데요. 의경이 부활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민생을 관리할 수 있는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인력을 개편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경찰 수는 227명으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외국과 비교해봐도 크게 부족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경 수천 명을 뽑을 경우 경찰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논란도 현 정부가 의경을 부활시킬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찰 비대와 같은 이면의 상황들을 정교하게 논의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국방부 장관이 거부한 의경 부활의 느낌표는 검토는 발표 전에로 정리해봤습니다. 총리실은 이 조직 개편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가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 의경 제도입 검토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하죠. 하지만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부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는 우산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길게 비 소식 들어와 있고요. 특히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집중호우가 전망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돼 있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10에서 80mm의 비가 전망됩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남부로 발효 중인 폭염특보는 비가 내리며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2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서해 먼바다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도 물결도 강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비가 주 후반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